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주식 차트를 볼 때 고수와 하수는 거의 같은 화면을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차이는 단순한 지시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는가, 무엇을 무시하는가에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수는 차트를 읽으려 하고 고수는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수는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상승을 하지 않는지 이러한 불평 불만 만들어 놓죠. 고수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 거짓 움직임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며 시장을 의심하고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스닥 분석을 할 때 나스닥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기 위함이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차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트를 볼 때 하수의 눈과 고수의 눈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수는 캔들의 색깔, 오늘 올랐냐 내렸냐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수는 추세의 방향성, 거래량의 질, 구조를 본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차트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추세 속에서 현재 행보 구간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는 이러한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상승했느냐 내렸느냐 이 부분을 본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 파도의 크기와 바람의 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파도가 어디까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수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이 끝자락에 있는 이 물결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을 볼 때 하수의 눈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본다라는 것이고 고수의 눈은 배열 상태의 각 이평선의 기울기와 간격, 가격과의 거리의 이격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이더리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 종목은 멤버십 한 분도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역배열 상태로 온 것이 보이죠. 하락 추세에서 현재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하락 이후에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평선이 정배열이 안 되었죠. 단기 이평선은 밀집된 상태고 전체 장단기 이평선이 아직 밀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밀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 그 이후에 장단기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면서 이러한 정배열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회원님이 이 부분에서 물려서 멤버십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단가를 이 정도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정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손절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겨우 비중만 줄여서 또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을 올려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배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승했냐 내렸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보는 눈인데요. 하수의 눈은 그냥 많이 터졌네 적네 이런 부분만 신경 쓰는 것이고 고수는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을 확인시켜 줬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차트에서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거래량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수의 눈과 고수의 눈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하수의 눈, 고수의 눈 저번 주 주말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보고 계속 설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 정도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댓글을 달려고 한다면 선물 매매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수익을 내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2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거래량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와 저항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하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선 하나를 꺼놓고 뚫리면 당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급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초급자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도 모르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고수의 눈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구간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여러 번 반응한 심리적 가격대를 중시를 한다.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 영역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구간 영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계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가 있고 가장이 있고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차트에서 그러한 구간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급자, 중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채널을 봤기 때문에 하나라도 배워가야지 됩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 남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마음먹었다고 해서 바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갈등의 흐름이 일어나죠. 결혼 관점에 봤을 때 이것은 저항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의 흐름이 차트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저항 영역을 발견하고 매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남녀가 고난을 이겨내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의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와 갈등으로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이혼을 함부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저항이 돌파가 되게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지지가 된다는 것이죠. 저항의 개념과 지지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지지가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차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전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신이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해서 8만 부분까지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한 이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에 이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등 흐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보이는 이 선이 결혼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갈등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돌파를 합니다.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나스닥 선물 차트가 지지와 저항을 만났을 때 어떠한 흐름을 발생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지지와 저항 영역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멤버십에 제공을 해서 매매하는데 판단을 용이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13일 CPI 물가지표가 발표가 있을 때 먼저 매수를 하나 진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표 발표가 일어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 영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만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매수로 가져왔던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신규로 숏을 매도를 칠 수 있는 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장이 열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다가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큰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의 눈은 망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 삼봉 패턴의 이름을 외우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고수의 눈은 패턴의 자체보다는 맥락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망치형 캔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작은 몸통과 긴 아래 그림자를 가진다. 자, 이러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은 작은 망치처럼 생긴 이 망치형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락세 이후에 나타나면 더욱 신뢰성이 높다. 이는 반전 신호를 여기죠. 상승세로 전환 가능성을 암시한다. 망치 캔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고수의 입장에서는 이 캔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승 추세 속에서 이 캔들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수는 RSI, MACD, 볼린저 밴드 다 켜놓고 신호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조지표에서 진짜 신호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각 지표마다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수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 정도 깊게 파고 나머지는 거의 안 본다는 것이죠.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신호로 볼 수가 없고 참고 정도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보조지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보조지표에서 보내는 신호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신호를 해석하는데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조지표는 하나 정도만 사용을 하고 많으면 2개 정도까지만 사용해야 되지,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급자 입장에서는 보조지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현재 얘기하는 것은 중급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매 결정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의 눈은 이것이 오를 것 같아 느낌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신호,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매수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매수하는 부분만 신경을 써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고수의 눈을 살펴보게 되면 진입 자리를 정해놓고 성공 확률이 높은 자리를 설정해놓고 그곳에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깨지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느낌을 중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느낌이 사라지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이 생기고 손실이 극대화되면서 매매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패를 했을 때 하수의 눈은 차트가 틀렸다, 작전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불만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수의 눈은 내 해석이 틀렸다, 어디에서 잘못 분석을 했는지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분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번의 고점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고점을 형성할 때 강한 추세로 올라왔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를 하는 사람은 상승 이후에 다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매매를 했겠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 손실 확정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다가 강제 청산이 당하면서 이러한 큰 폭락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때
30조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 청산이 이루어졌죠. 차트신이 10월 말경에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쌓이게 되면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8만대 부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만원대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탈되지 않으면 가만 보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숏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대규모 숏 청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억 달러 정도와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숏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갔던 숏들이 다 강제 청산이 되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폭등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지지를 받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왜 세 번의 고점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차트 보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수의 눈은 장중에 계속해서 들여본다는 것이죠.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과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미친 듯이 장중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매 중독에 빠지게 되죠.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집중 분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감정을 빼고 기다린다. 매매를 하려고 달라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다리면서 영화나 보고 탱자탱자하게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수는 매매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고수는 분석을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하수는 분석을 하지 않고 매매만 열심히 해서 매매 중독에 빠져버리고 고수는 분석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탱자 놀면서 필요한 위치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수익을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수의 눈, 고수의 눈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수인가요? 고수인가요? 하수라면 고수가 하는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고 고수가 하는 형태를 따라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